네, 안녕하세요. 멍구야입니다. 네, 오늘은 87페이지 그 밑에 부분에 우박부터 할 차례이죠. 네, 지난 시간에 복습해 보셨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의로 복습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그 부분까지, 해당 진도 나간 부분까지 교재를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됐을 때 강의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계속 강조드립니다. 네, 그렇게 강의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학습하시는, 교재로 학습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본인이기 때문에 강의는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정도로 활용을 하셔야지 강의를 막 메인으로 하시면 안 돼요. 꼭 강의로 끝내고, 강의는 딱 듣고 나면 이해가 다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교재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박이에요. 우박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돼요. 네, 그냥 우박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상상하는 우박입니다. 뭐 우박 지름 크기가 뭐 5mm 이상 이런 거 없어요. 네, 우리 요런 것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는 우리 태풍 강풍과 똑같습니다.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 그러니까 이전에 태풍일 때는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이기 때문에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였다면 지금 호우는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되겠죠. 네, 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비 또는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기상 관측 장비, 그러니까 우리 태풍 강풍과 똑같죠. 네, 이렇게 인접한 시군이 있어도 내 과수원에 기상 관측 장비가 얘네들 아니죠. 네, 가장 가까운 요 세 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기상청 설치나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지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요. 네, 12시간 80mm. 태풍 강풍은 14m/s 이상의 바람, 집중호우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인 강우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간 스콜이라고 그러죠. 열대우림 기후처럼 변해가지고요. 저희끼리 뭐 농담으로 좀 있으면 바나나를 손해평가 시기가 왔네 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스콜이라고 해서 국지성 호우가 요즘에는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사례인데, 실제 사례예요. 전북 무주였어요. 네, 5년 전 일입니다. 실제 사례, 흔한 일은 아니고 실제 사례입니다. 전북 무주에 어떤 한 과수원이 1시간에요. 1시간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1시간 40분 정도? 네, 60mm가 온 거예요. 1시간 40분에 스콜성으로요. 딱 고기만요. 뭐 무주 군에 온 것도 아니고요. 딱 고기만, 골짜기 밑에 고기만요. 1시간 40분에 여러분 60mm면 그냥 양동이로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과가 엄청 떨어졌어요. 제가 보기엔 반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근데 보상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부 무주군이 아니고 딱 고기만 그렇기 때문에 호우주의보는 호우경보가 내린 것도 아니고요. 거짓말처럼 그쳤어요. 딱 1시간 40분 60mm 내리고 나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가 안 됐잖아요. 네, 거짓말처럼 딱 그쳤습니다. 계약자분 당연히 억울하죠. 억울한데 약관상으로 보장할 방법이 없어요. 흔한 일은 아닌데 5년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던.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요즘에 이제 자꾸 이제 스콜성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5년 전에는 되게 특이한 사례였던 게, 이거는 이제 마냥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로 이제 인식의 전환이 되면서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적과전 종합비용 방식이잖아요. 적과전 종합비용 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과전에는 종합비용을 보장하고 적과 이후에 특정한 위험을 보장하다 보니 이런 게 지금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수사종이 이렇게 전환이 될 겁니다. 전기간 종합보험으로. 전기간 종합보장으로 전환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이 아니고요. 적과 이전이든 적과 이후든 전부 종합위험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턴이죠. 그러니까 위험을 확대한 대신에 뭐 다른
게 생기겠죠. 반대 급부가 생기긴 하겠지만, 뭐 보험료가 오른다거나 이런 게 생기긴 하겠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좀 전환을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 내년도 이론서에는 정기간종합보험이 얘기가 나오기는 할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특히 떫은감에 그렇습니다. 떫은감 같은 경우에 뭐 우리 뽕빠짐이라고 하죠. 흔히 계속 빠져요. 떫은감은. 그런 거를 지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네, 생겼죠. 생기지 않을까가 아니고 생겼는데 이제 이론서에 이제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리게 되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만 두세요. 어쨌든 12시간 80mm. 네, 12시간 80mm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에는 12시간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 억울해도. 네, 12시간 동안에 80mm 이상 누적 강수량이요. 네, 그래야지만 집중호우로 인정이 되고요. 그 태풍 강풍하고 똑같아요. 호우 특보는 시군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기준 이상, 뭐 14m/s 이상이라든가 12시간 80mm 이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과수원에 위치한 인접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 3개 중에 가장 큰 값 적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면 될 것 같고요. 화재는 화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니까 뭐 흔한 내용이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진입니다. 우리 저가 종류 이유는 7가지 말씀드렸죠. 네, 그 7가지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 중에 지진 88페이지예요. 근데 뭐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해서 집안이 흔들리는 자연지진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요. 논외로 하고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지구 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해서 집안이 흔들리는 자연지진이잖아요. 어떤 인공지진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핵 발사체 실험을 뭐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땅이 흔들리고 그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자연 지진인데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 통보를 발생한 때입니다. 5.0이면 여러분 굉장히 큰 지진이에요. 아직까지 5.0 이상으로 인한 지진에 대한 피해를 제가 평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5.0이면 굉장히 큰 지진이거든요. 하여튼 5.0 알아두시고요. 지진 통보에서 발표된 진앙이 과수원이 위치한 시군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경주가 있고요. 밑에 울산이 있고 울산 옆에 밀양이 있을 거고 경주 울산 사이에 청도가 있을 거고요. 이쪽으로는 포항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경주에서 5.2다.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인접한 울산 배가 울주 배 있잖아요. 떨어졌어요. 인정되죠? 포항 죽장 사과 떨어질 거고요. 네, 인정되죠? 밀양의 얼음골 사과는 인정이 안 되겠네요. 경주랑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 건너뛰면 안 되고요. 인접하거나 해당 시군, 경주 거 되고 울산이나 포항 거 되는데 밀양은 안 되는 거죠. 몽골쌤 이거 그럼 지리를 다 알아야 되나요? 네, 지도 공부하실 거는 아니고요. 아마 이제 사례에서 어디 인접했다, 인접 안 했다는 주어질 거고요. 다만 뭐 경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경남 양산에선 될 것입니까? 이렇게는 안 물어볼 거예요. 당연히.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접하냐, 인접 안 하냐. 네. 이거를 아셔야지 우리나라 지도, 시군구 지도까지 다 꿰고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손해평가 하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네, 알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규모 5.0 이상이다. 그 다음에 인접한 시군과 그 시군, 해당 시군은 피해가 된다. 하나 건너뛰면 안 된다. 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을 동상이에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서 과실이나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는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을 합니다. 이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지 않다면 피해가 인정이 안 돼요. 이것도 사실은 계약자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요. 연부과라고 하거든요.
외우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게 보통은 이제 얼은 게 새벽에 얼다가요, 낮에 해 뜨면 녹죠. 얼었다가 녹았다가, 과메기도 아니고 얼었다가 녹았다가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냉장고에 사과 오래 보관하면 생기는 것처럼 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해져요. 해학사는 이제 얼었다 녹았다, 가을 동상애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 해서 그렇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녹아서 손해평가에서 조사 당시에 녹으면 안 되고요.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계속 남아 있을 경우에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영하로 떨어져 있다거나, 네, 그런 경우에 인정이 돼서, 사실상 사과로 가을 동상이 인정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품목은 조금 다릅니다. 감품목은 단감이 있고 떫은 감이 있어요. 네, 감품목 두 개로 나뉘죠. 단감과 떫은 감인데, 이 감품목은 어떤 피해를 인정하냐면 잎 피해를 인정합니다. 나중에 가을 동상애뿐만 아니고 바람이 불었다거나 우박이 내렸다거나 할 때 이 잎 피해가 있으면 잎 피해를 인정해주는 유일한 품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감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감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감과 같이 꼭 낙엽이, 이파리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반대편에. 근데 이 감은 이 이파리의 양분을 쪽쪽쪽쪽 빨아먹고 큰단 말이죠. 근데 이 이파리가 상처를 입거나 이 이파리가 나중에 떨어져 버리면 이 감이 빨아먹을 양분이 없기 때문에 비대가 덜 되거나 결국 얘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감은 잎의 피해가 있으면 열매 피해로 일정하게 환산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보험에서요, 일정하게 이렇게 환산을 해주거든요. 잎 피해만 있다고 해도 열매 피해로, 나중에 어쨌든 열매로 피해가 고스란히 갈 것임을 계산을 해서 잎 피해가 있어도 환산을 해요. 그래서 감품목은 우리가 항상 잎 피해를 같이 봅니다. 네, 좀 특이한 품목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나중에 우리 이 과목 가면 상세하게 배우겠죠. 근데 그 잎 피해는 그래서 단감, 떫은 감 품목에 한해서 10월 31일까지, 이때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애로 나무의 전체 잎 중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만 피해를 인정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1월이 넘어가면요, 이게 가을 동상애로 인해서 이제 잎이 막 오글오글거리면서 말려 들어가면서 낙엽이 지거든요. 이 가을 동상애 때문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우리 10월 넘어가면 이제 단풍 지고 낙엽 떨어지잖아요. 이 시기가 그래서 낙엽이 떨어진 건지, 가을 동상애 때문에 낙엽이 지는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로 한정을 짓고,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애로 나무 잎의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만 가을 동상애 피해가 인정이 됩니다. 10월 27일에 가을 동상애로요, 나무 잎이 전체 40%가 죽었다. 이거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0월 31일까지는 발생한 거 기간은 오케이 됐으나 50%가 안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11월 3일에 전체 60%가 죽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간 때문에요. 얘는 됐지만 기간이 10월 31일을 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나무 전체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만 이 피해가 인정이 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소피해라고 있습니다. 네, 용화정이 보신 분들은 제 일소피해 사진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네, 그게 곧 일소피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폭염피해하고요, 일소피해하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우리 적과전종합위험 방식은 적과 종료 이후에 폭염 피해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폭염 피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소 피해를 보장하지. 근데 폭염으로 인해서 일소가 오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폭염 피해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논란거리이며 이슈사항인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항상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폭염 피해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일소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일소는 폭염으로 인해 오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조금 지엽적일 뿐이죠. 네. 폭염으로 해버리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네. 특히 떨분간 품목이 그렇습니다. 떨분간 품목. 그래서 전기관이 도입된 계기가 된 것도 일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폭염으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가 일소 피해예요. 그러니까 일소가 뭐냐면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서 과피, 껍질, 과효, 그 껍질 안에 있는 그 우리 먹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괴사되어서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곧 일소 피해예요. 그러니까 폭염으로 한마디로 햇빛에 뒤면 됩니다. 과실이. 그럼 인정이에요. 근데 폭염으로 인해서 떨어진다거나, 폭염으로 과실이 떨어지나요? 네, 폭염으로 떨어져요. 떨분간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꼭 달려있는 채로 뒤거나 뭐 떨어져서 그러니까 뒤어서 떨어지거나 어쨌든 된 현상이 보여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뽕 빠짐이라고 그러죠. 흔히 가스가 차가지고 훅 하고 빠져버리는, 근데 되지는 않은 그런 인정이 안 돼요. 꼭 반드시 태양광에 노출되어서 과피나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폭염으로 인해서 일소가 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폭염은 없는데 그냥 뒤인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폭염이 요즘에 그냥 폭염특보가 아니어도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냥 과실이 되는 경우 있죠. 그 경우에도 보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드 경우인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폭염은 없는데 일소가 발생을 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보상이 안 되고요. 폭염도 오고 일소도 와야지 인정되는 거예요. 폭염은 왔는데 안 뒤었어요. 그것도 안 돼요. 네. 그래서 폭염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 똑같아요.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를 발령한 때 과선에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기상관측 장비, 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폭염특보가 발령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폭염특보가 발령이 되고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소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이요. 33도씨 이상이요. 2일 이상.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요. 태풍, 강풍과 집중호우는 5월이었어요. 특보가 발령하거나 혹은 기준을 이상이거나 12시간 80mm 이상이든 14m/s 이상이든 혹은 특보가 발령했을 때 바람이든 비든 인데, 폭염은 특보가 발령하고요. 그리고 나서 2일 이상 33도 이상도 돼야 돼요. 엔드입니다. 다 엔드 조건이에요. 일소는. 특보도 발령하고 2일 이상 33도 이상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폭염특보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한해서 보상을 하고요. 특보는 과선이 위치한 지역, 시군으로 이거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소는 조금 다릅니다. 엔드예요, 엔드. 특보도 내려야 되고 33도 이상도 돼야 되고 여기 플러스 과피나 과육이 검게 그을리거나 괴사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일소는 굉장히 좀 까다롭죠. 인정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충족했을 때 일소 피해로 인정이 됩니다. 이거에 따른 조사 방법들은 이제 이 과목에 다 나올 건데, 지금은 보상하는 재의 인정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인정이 된다 라는 거예요. 네, 어렵죠? 그래서 일소만 조금 따로
엔드 조건이구나. 5월 또는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소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상하는 손해를 본 거예요. 적과 종료 이전은 그냥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데 적과 종료 이후는 어떤 특정한 조건들을 보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웠다, 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이건 또 적과 종료 이전에 다 인정되는데, 안 되는 것 빼고 다 인정되는데, 그럼 어떤 게 안 되느냐? 네, 이거거든요. 네, 그거를 볼 건데, 사실은 지금 과수사종,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나왔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거의 공통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모든 품목은 60여 개체에 되는 모든 품목들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배우실 때 조금 신경 써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적과종료 이전, 보상하지 않는 손해고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 흔히 말하는 우리 계약자들이죠. 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네, 고의, 일부러 따서 바닥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던져요. 고의요. 나무를 막 흔들어요. 바람이 부는데, 아니, 당연히 수확해서 팔면, 그쵸? 수확해서 팔면 돈이 더 될 건데, 그쵸? 근데 그런 분들 간혹 계세요. 바람 분다고 하면 괜히 지나가서 나뭇가지를 막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린다거나, 네. 그럼 이제 고의, 그쵸? 이러면 당연히 보상이 되지 않고, 중대한 과실 같은 경우는 우리 약 같은 거 칠 때, 뭐 적화제라고 해서, 적과, 과일을 따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적화라고 있어요. 꽂힐 때 이미 한두 개 정도는 떨궈 놓는 거예요. 나중에 적과할 때 너무 힘드니까, 4개씩 다 따버리기가 힘드니까, 적화를 미리 치는 거죠. 적화제 꽂힐 때 미리 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한두 개씩 떨어뜨려서 한 3개 정도 남겨놓고, 나중에 거기서 과일이 3개가 크면 나중에 2개 따서 하나만 남겨놓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적화제 용량이라든가 어떤 용법, 배합 용법이라든가 어떤 치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못 지키고, 고의는 아니었는데 과실로 인해서 저가지고 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사과 열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상을 해달라 그러면 보상이 안 되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니까요. 그러면 고의로 적화제를 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당연히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보상이 안 됩니다.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적화제도 있다고 하는데, 멍구쌤, 어차피 나 이거 하나 놓고 키울 건데, 측과라고 그러거든요. 옆에 있는 중심과 말고요. 그냥 미리 하나만 남겨놓고 그냥 미리 아예 그냥 싹 따버리면 안 되냐, 꽃대 이미. 그게 이제 왜 중간까지는 키워놓냐면, 적과를 왜 6월까지는 같이 키워놓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개인데 냉해를 입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혹은 우박을 맞는다거나. 나는 얘를 키우고 싶었는데요, 우박을 맞았어요. 냉해를 입었어요. 그 얘를 어쩔 수 없이 따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대신에 5개니까 얘는 좀 멀쩡해요. 그러면 아쉬운 대로 2번과를 차선으로 남겨놓고 다 적과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2번과를 남겨놓고 적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험성 같은 거죠. 네, 미리 다 땄는데 난 얘 하나 남겨놓고 키워야지. 근데 얘가 맞아버리면 이 과지에서는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미리 들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6월쯤까지는 남겨놓고 그 뒤에 조금씩 따내는 경우예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적과를 왜 미리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고요.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치, 조방지배라고도 하는데, 방치하는 경우. 인건비도 비싸고, 나는 방치. 네, 이런 거는 당연히 어떤 통상적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네, 방치하는 경우는 보상을 하지 않고, 원인에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것도 조금 분쟁이 많은 경우인데, 우박을 맞아서 파이죠. 그러면 속살이 보여요. 그러면 단내가 납니다. 그러면 벌레들이 꼬여요. 그럼 여기가 썩어요. 보상이 안 됩니다. 계약자는 이제 억울하죠, 당연히. 아니, 우박 맞아서 보상하는 손해로 내가 그런 건데, 네. 근데 원인에 직접 간접묻지 않고 병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되기 전에 얘를 따버리든 또 그런 방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자는 좀 억울한데 이것도 나름의 또 이유가 있는 게, 만약에 이거를 허용하는 순간 약 안 칩니다. 좀 농사 좀 망했다 싶으면 연초에 보통 결정 나잖아요. 올해 농사가 됐니 안 되니가. 그러면 인건비가 좀 너무 비싸고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약 안 쳐버려요. 그냥 그럼 다 보상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2번하고 어떻게 보면 연계되는 거죠.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입었어도 적과를 하든 약을 더 치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로 넘어가지 않게 꾸준히 관리를 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인에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는 안 됩니다. 네. 굉장히 그 현장에서 좀 약간의 그 분쟁이 되게 많은 사항이긴 해요, 이게. 그래서 꼭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도 하죠. 네.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인에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도 보상을 하지 않는데, 이런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과수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댐이, 제방이 있는데요. 누가 여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불을 붙여서 터졌어요. 뻥.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이 싹 쏟아들어서 내 과수원이 잠겼습니다. 네.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민사소송을 걸어야죠. 다이너마이트 설치한 사람을 잡아서. 그죠? 당연히 안 돼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상하는 재해로 제방이 붕괴된 건 됩니다. 제방이 이렇게 있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결국에는 얘가 이걸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가지고요. 제방이 무너져서 얘가 잠겨버린 거예요. 이 경우는 돼요. 네.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가 안 될 뿐입니다.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네, 시설의 하자로 생긴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이 있는데 하자로 인해서 무너져가지고, 네,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2월 한 28일까지 과수사종, 적과전 종합위험 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네, 까지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저는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올해 보험 가입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가입해봐야 맨날 손해평가사랑 싸우기만 하고 네, 그래서 가입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2월 26일에 엄청 추운 거예요. 한번 북극 찬 공기, 시베리아 찬 공기가 남하해서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는데 제 나무가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날 한파특보가 내렸어요. 사과나무 다 얼어 죽게 생겼고, 뭐 동파되고요, 막, 네, 강물 다 얼고. 그래서 부랴부랴 갑니다. 2월 18일까지잖아요. 농협에 부랴부랴 가요. 그래서 2월 27일에 가입했어요.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과나무가 다 얼어 죽었어요. 보상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돼요. 그 뒤에 뭐 비가 내린다거나 우박이 내린다거나 되는데 알고 가입한 거잖아요. 가입 시점에 이미 한파특보가 내렸고 나 사과나무 얼어 죽었으니까 해놔 이거잖아요. 그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되는데 계약 체결 시점에서 현재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재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요 이야기예요. 알고 가입한 건 안 돼 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동록 등 간접손해. 동록이 뭐냐면 우리 쌉이 낀다고 그러는데 사과가 빨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좀 녹슨 것처럼 누렇게 황동 색깔로 녹슨 것처럼 나오는 거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안 된다. 네, 사람들이 이제 냉해 때문에 쌉이 꼈다고 동록이 있는다고 이제 계약자들은 주장을 하는데 사실상 냉해의 영향을 100% 무시할 수는 없고요. 생리장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 네, 요 복합적인 네, 현상이라서 그냥 아예 약관에 박힌 거예요. 동록은 안 돼라고 네, 박힌 거고요. 사실은 이 동록뿐만 아니고 이 간접손해가 안 됩니다. 간접손해. 네, 간접손해가 뭐냐면 이런 거죠. 침수가 됐어요. 침수요. 3일간. 비가 많이 와서 다행히 열매는 안 잠겼어요. 네, 침수가 됩니다. 물이 빠졌어요. 그러면 뿌리가 숨을 못 쉬다 보니 나무가 수세가 약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나무들이 자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몸이 안 좋은 걸 나무가 알아요. 양분을 내가 먹고 내가 몸을 보호해야 돼요. 근데 사과가 많이 달려있으면 이 양분들을 사과한테 다 뺏길 거라는 걸 나무가 알아요. 신기하죠? 그럼 이 사과를 어떻게 되냐면 던져야 돼요. 하나씩. 떨궈요. 마음 아프지만. 네, 자기가 살려고요. 이걸 간접손해라고 부릅니다. 비가 세게 내려서 이 빗방울이 얘를 탕 때려갖고 얘가 툭 떨어지면 그건 직접손해죠. 이거는 나무가 살라고 하나씩 던지는 간접손해잖아요. 이게 무조건 이 비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사 시점에 다 떨어지지도 않고요. 하나씩 계속 긴 기간에 걸쳐 던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가하기도 애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간접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나서요. 햇빛이 쨍 하면 쩍 하고 갈라집니다. 열과가 생겨요. 네, 이것도 간접손해로 봅니다. 그러니까 상품성을 보장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간접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당연히 안 될 거고, 화상병, 식물계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화상병이 있는데 이건 걸리면 폐원해야 되거든요. 매립해야 돼요. 이 매립은 정부에서 과수원을 그냥 묻어버려요. 폐원. 멀쩡한 것을 폐원하거든요. 이것도 보장이 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화상병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 기상 등의 유사한 사태로 인해 생긴 손해, 네, 이것들 당연히 보장이 되지 않아요. 자연재해가 아니니까. 네, 이렇게 적과 종류 이전에 보장하지 않는 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강의가 조금 길어졌는데 네,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서 조금 길어졌어요. 다음 시간에 적과 종류 이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화상병에 대한 얘기를 약간 이슈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화상병에 대한 얘기를 조금 시작하고 적과 종류 이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